그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저기 적치설과 이제 현대 물리학 쪽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저기 질문이 있으시다든지 혹은 코멘트가 있으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한 것을 잠깐 이렇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견을 이해를 해야만이 정견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사견을 모르고 정견에 들어가면 이게 좀 정견이 확 드러나지가 않아요. 뭐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견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나면 정견이 쉽게 드러나요. 그래서 사견을 먼저 이렇게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들어가셨거든요. 몇 년 전에 리틀 부다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혹시 선생님들 보셨어요? 예, 리틀 부다,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제 티베트 사람들이 고정을 해서 이렇게 영화 속에서 이렇게 같이 겹쳐서 나오거든요. 그게 보면 참 의아하게 생각되는 게,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제 정각을 나중에 또 깨우친 게 두 번 나와요. 그 영화에 보면. 우리는 이제 선종에서는 한 번 깨우치면 끝인데 왜 두 번 깨우치지? 조금 의아했어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근데 이제 보니까 중도를 이렇게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외도의 수행법이 아닌 수행으로 들어가면서 정각을 이루실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안 걸리셨어요. 중도에 올 때까지는 많은 고행을 하시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신 게 외도 수행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사견을 이해하고 사견을 이어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시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리아인들이 이제 부계를 가지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물론 철기가 어느 때 이렇게 아리아인적이 최초부터 이렇게 철기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토착 원주민보다 철기를 먼저 가진 것 같고, 그다음 초기 산스크리트어를 가졌으며 베다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전제 군주 정치, 그러니까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는 그런 제도로 가졌었고, 인종적으로는 지금 현대 유럽인들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천천히 침입을 하게 됩니다. 침입을 해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백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으로서 이렇게 중동 지역, 유럽 지역, 인도 지역으로 오는데, 아마 인도 지역으로 오면서 가장 이렇게 극렬하게 이렇게 저항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유럽으로 간 백인들은 아마 좀 수월하게 아마 자리를 잡았을 게, 저항이 없었으니까, 그게는 빈 땅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많은 시간 동안 약 100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인도 대륙을 이렇게 좋은 땅들을 다 차지하고 원주민들을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내몰면서 이제 자기 걸로 모든 걸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드라비다족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리안들이 내려오기 전에 문명들은 이렇게 저번에 그림에 보셨지만,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눈이 좀 이상하죠. 눈이 굉장히 크죠. 예, 이런 눈들은 수메르 유적에 보면 이런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이런 유적들을 가지고, 이거는 또 글자가 고대 중국 상형 문자하고 또 일치되는 면이 이렇게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예, 자세한 거는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신교라는 거예요. 베다교라 가지고 왔을 때는 다신교였는데, 그 사람들이 전통 토착 원주민 종교들과 부딪히면서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다신교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게 변화해요. 변화하는 게 브라만교예요. 그래서 이런 다신교에서, 베다교에서 브라만교로 바뀔 때 전변설이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생깁니다. 물론 이제 베다교의 특징을 다 이어봤지만 없었던 것이 전변설이고요. 그래 브라만이라는 최고의 신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최고의 신이 신들을 다 만들고 인간들을 다 만들고 우주와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든다. 이렇게 이제 정립을 해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교와 자인화교 이런 거와 이렇게 경쟁을 해서 특히 불교 쪽에서 뭐 브라만교가 거의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복원을 시키는 운동을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베다교에서 브라만교에서 힌두교로 바뀌는데 이제 뭐를 하면은 신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그거 불교를 흡수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불교가 인도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운동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전변설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사상은 아니지만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사상은 신을 숭배하고 신이 인간의 모든 이렇게 길흉화복을 결정한다. 제사를 통해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최고의 신 브라흐만이 모든 것 신과 인간과 모든 걸 다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이런 종교들이 현재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현재 세계 7대 종교 중에서 6대 종교가 이 종교에 속해요. 신이 있는 종교고 유일하게 불교만 이제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도수나 뭐 이렇게 세력을 보면 이 사람들의 세력이 아직까지 훨씬 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그래 믿어요. 신이 모든 걸 다 창조했다.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신이 창조한 것을 다 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걸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깨닫고 싶다. 내가 뭐 이렇게 그 도를 깨우치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게 그 수행 방법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믿는다면. 예? 신? 맞아요.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신에한테 헌신하고 신에한테 그러니까 뭐 뼈를 갈고 피를 다 짜서라도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헌신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신이 나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고 이루게 하지 않는 것도 신의 뜻이지 내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헌신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행 방법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신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보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신이 원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다 해내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신이 원하는 게 뭐죠? 신의 뜻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 사람한테 알리는 거, 전파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서 사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신을 계속 이렇게 공경하는 거. 이런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파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들면은 별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 근데 저번에 우리가 바른 학습 방법하고 외도의 학습을 공부할 때 이런 걸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한 20년 혹은 어떤 사람은 30년 이렇게 하다가 빠져나오거든요. 빠져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빠져나오느냐? 깊이 사유하는 사람. 그리고 깊이 관찰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순을 발견하고 빠져나와요. 근데 깊이 사유하지 않고 깊이 관찰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가르침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모순이 왜 되는지, 얼마만큼 모순이 되는지 이런 걸 몰라요. 그냥 계속해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현 인류들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죠. 장악하고 있고, 저번 시간에 이렇게 봤던 전변설을 한번 봐요. 전변설을 보면 이러한 아리안들이 가지고 온 이런 사상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그게 싫다, 이게 거부한다, 이게 그게 맞지 않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나는 뭐를 받아들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기록, 성언양, 천계문학은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우리는 뭐를 받아들이냐? 우리는 누구든지 만지고 알 수 있는 것만 수용하겠다. 이게 현량이에요. 현량으로만 알아들이겠다. 그러면 현량으로 뭐냐? 이 세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인간과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들은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점검할 수 있고 누구나 내가 알면 너도 알고 너도 알면 나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는 것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4대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요소라는 게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변화하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 모든 우주를 이렇게 자연을 보면은 변화무쌍하잖아요. 변화무쌍한 이런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뭘로서 이루어졌길래 이 모든 변화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모든 변화하는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뭐냐. 이게 요소예요. 그럼 요소는 뭐냐? 변화하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변화하지 않는 몇 개로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소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요소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고 영원불멸하고 쪼개진다라는 말은 변화한다는 말이니까 쪼개지지 않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모든 물질들 그 우주까지 다 포함해서 다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변화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진리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소설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 요소설이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그 4요소설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 그럼 뭐냐? 이 모든 것들은 네 가지의 변하지 않는 것들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적절하게 이합집산을 해서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이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4대로만 보면 그러면은 사람 생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다 생명도 다 지수화풍으로 되면 이 유물론으로 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러면 생명들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가지고 부족하다. 플러스 생명을 설명하는 것을 넣자. 그래서 명화, 고락 이걸 넣어야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한번 보십시오. 지수화풍입니다. 풍인데 여기서 플러스 뭐를 넣었냐면은 명화, 고락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넣은 게 이제 7요소설입니다. 그래서 물질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생명 현상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12요소설에서는 이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부족합니까? 이게 왜 부족하죠? 예,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설명해 줬는데 그걸로서 모든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예요. 변화 설명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를 넣은 거예요. 여기서 변화를 넣으려면은 공간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공간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덕실이죠. 덕실을 넣고 여기서는 생사를 넣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지수화풍으로 됐다 이거. 지수화풍으로 됐는데 모든 것들은 지수화풍으로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도 있다. 그 다음에 덕실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데 덕이라는 것은 모이는 거고 실이라는 건 흩어지는 거다. 그래서 덕실로 해서 이렇게 이 요소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의 그 구성과 그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제 갖춰졌어요. 그럼 요거 생명 현상입니다. 생명 현상은 명화가 있고 고락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뭐냐? 생명 현상은 죽고 살잖아요. 태어나기도 하고 죽잖아요. 그 생사의 법칙을 넣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는다. 생사. 이 법칙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거 생명 현상들의 죽고 삶, 생로병사를 다 포함하는 그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걸로서 적치설에서 물질과 생명 현상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실제신 있잖아요. 오실제신실. 그거는 실제라는 것은 요소하고 같은 말이에요. 실제, 실존, 실제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존재의 그 바탕되는 거예요. 그 실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요소라 하면은 좀 이름이 좀 그래서 아마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요소라는 말하고 실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 실제 신설,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이것을 그거 명화, 이거를 비명화, 양분을 딱 했어요. 양분을 딱 하고, 이 전체를 명화, 이거를 비명화. 비명화에서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렇죠. 이거를 물질로 보고요. 하나로 보고,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보고, 득실을,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게 뭐라고 했죠? 법, 비법. 한번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법과 비법. 고락 명화를 명화로 보고, 그 다음에 지수화풍을 물질로 보고, 득실과 생사를 법으로 보고, 비법을 추가한 거다. 그러면은, 12신설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를 명화로 본 거예요. 이거를 명화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물질로 보고요. 물질로 보고, 이거를 법으로 보고요. 법으로 보고, 그 다음에 비법을 하나 추가를 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요.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비법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으나 저렇게 넣으나, 오실제신보다 12요소설을 보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명료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죠? 왜 적치설을 이렇게 막 만들고 연구하고 뭐 주장하고, 왜 전변설을 신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왜 불교를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전부 다 그 사람마다 조금씩 그 생각이 다르겠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데, 사람마다 진리를 추구하는데 진리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진리가 있다라는 거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는 것 뿐이지 목적은 같아요.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첫째 시간에 어느 스님께서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나는 이 우주와 모든 생명들과 우주 모든 것들이 나는 신이 다 만들어서 신의 뜻이 곧 진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진짜 100% 믿어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추구해요. 그런데 이 적치설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거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진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물질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생명, 우리가 보고 만지고 알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알 수 있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지, 다른 데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실제신을 이렇게 그거 잠깐 이렇게 보면은, 오실제신을 하면은 이거예요. 이게 물질입니다. 이게 물질이고 이게 생명 현상이거든요.
생명현상이고, 이거는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법이고요. 진리고, 법칙이고, 이거는 물질이고, 이 물질의 이합집산을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법칙.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오늘 공부하실 거 한번 보실래요? 자, 부처님께서 그거 이렇게 활동하시던 때가 언제죠? BC 언제쯤인가요? 네? 6세기에서 4세기요? 정확한 건 우리 모르죠. 모르는데 이렇게 그래도 가장 그러니까 한 500년, 기원전 500년에서 600년 이 정도로 본다면은 세기로 따지면 좀 헷갈려요. 기원전 500년은 5세기에 들어가고요. 500에서 600년까지는 6세기예요. 끝에 갑니다. 그렇게 501년에서 600까지. 그러면은 지금 5세기에서 6세기 초,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 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서양의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들이 이렇게 문헌에 많이 나옵니다.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은 서양의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을 맨 처음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이거는 보면은 불교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철학하고 종교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은 바탕이 없어요. 바탕도 없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고대 자연 철학이 융성했다가 그 이후로는 소멸돼요. 서양 철학에서. 근본도 없이 어느 날 나타났다가 나중에 뿌리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서양 철학 중에서. 그런데 이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이것이 후대의 서양의 모든 학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뿌리도 없이 생겼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문헌들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줘요. 근데 그걸 한번 특징을 보면요. 탈레스가 BC 625년에서 BC 546년이니까 부처님보다 조금 앞서죠. 조금 앞설 수가 있죠. 부처님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앞서지는 않지만, 그는 이 세상은 물이 근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은 물이 근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보면은 610년에서 546년까지 조금 더 이렇게 가까워요. 이런 거는 뭐 아페이론이라는 이런 건데, 어떤 걸 설정합니다. 이 모든 우주는, 모든 물질들은 아페이론이라는 것으로서 만들어졌다. 근데 그거는 뭔지 모른다. 뭔지 모르지만은 뭔지 모르는 어떤 그런 걸로서 이 우주는 모든 걸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보면은 공기로, 이거는 비슷합니다. 많이 비슷합니다. 이 우주 모든 것의 근본은 공기로 이루어졌다. 공기로 이루어졌는데, 공기가 움직여서 바람이 되기도 하고, 공기가 응축이 되면은 물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더 굳으면은 땅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물질의 근본은 공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피타고라스는 이제 좀 더 내려갑니다. 그 모든 물질의 근원은 숫자다 그래요. 피타고라스가, 우리는 수학자를 알고 계시죠? 수학자가 아닙니다. 수학자가 아니고, 뭐 이렇게 종교인이에요. 그 당시 신흥 종교의 교주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펼치다가 그 중에 주장하는 게 하나가 이제 피타고라스 수학인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탄압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 이제 신흥 요즘 무슨 언어가 있죠? 사이비 종교의 어떤 교주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수고.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었어요. 모든 근본은 불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불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불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종교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저 사람은 배화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한한 종자가 있다. 모든 것의 물질에는 그 물질의 종자가 있다. 그 종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나무는 나무의 종자가 있고, 돌은 돌의 종자가 있고, 산은 산의 종자가 있고, 물은 물의 종자가 있다는 거.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죠. 저기 종자론이 거기 어디입니까? 저기 부파불교에 나오잖아요. 예, 종자론이 나오죠. 근데 뭐 그 시대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그런 종자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대로 나와요. 지수화풍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것이 사대가 우주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언제냐면은 비슷하죠. 부처님이 활동하던 시기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이 사람이 데모크리투스라는 사람은 원자다. 원자가 뭐냐? 이거는 쪼개지지 않고 이렇게 영원불멸한 이렇게 동그란 알갱인데 이것으로서 이게 많이 모이면 어떤 물질이 되고 작게 모이면 어떤 물질이 되고 어떻게 모이면 이 물질이 되고 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만들었다. 이것으로 이합집산이 된 것으로서 우주의 근본으로 삼는다 해서 원자론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한번 보면요. 주로 이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밀레토스. 여기가 고대 그리스입니다. 여기 밀레토스, 이렇게 이오니아 파거든요. 이오니아, 요 섬 쪽에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여기가 스파르타고, 여기는 아테네예요. 여기가 마케도니아고, 마케도니아가 아마 알렉산더가 태어난 곳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까 전에 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더 정기를 본다든지 좀 보면은, 방금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의 주류가 아니에요. 귀족들이 아니에요. 지배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전부 다 상인들의 자식들이에요. 돈 많이 버는 상인들의 자식들이었어요.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상업을 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을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귀족이 아니라서 이 안에서는 좋은 교육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로 보내요. 다른 나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는 외국인이니까 돈만 주니까 그 신분 같은 거 영향 안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애들 보내요. 몇십 년 동안 공부시켜서 다시 돌아와요. 자기네 나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세계 지도가 없는데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집트 가서 배워요. 이집트 가서 뭐를 배우느냐? 그 당시 이집트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뭐를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였겠어요? 그렇죠. 기하학이 이집트가 제일 발달되어 있으니까 기하학을 배우죠. 그 다음에 첨성술, 네. 뭐 이런 거를 배우겠죠. 이런 거를 배우고 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가서 또 배워요. 거기 가서는 뭐를 배워요? 거기 가서도 많이 배워요. 점성술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천문학도 배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일부는 또 어디가 조금 더 멀리 가 인도까지 가요. 인도까지 가서 적치술을 배워요.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막 떠들어요. 세상에서. 왜? 이쪽 사람들은 자기네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귀족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걸로 충분하니까 더 이상 별로 관심 안 가지는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못 떠들어요. 여기 와서 못 떠들고 여기서 떠들어요. 바다 저편에. 근데 여기서 세력을 얻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떠들잖아요. 떠들어가지고 만약에 사람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술렁거린다. 그럼 죽여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믿었느냐?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신전 나오잖아요.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들로서 충분히 이 세상을 이렇게 사회를 잘 이끌어 갔거든요. 이끌어 갔는데 세상의 근본이 물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뭐 숫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세상의 근본은 신이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막 와요. 그렇게 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영향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죽었죠.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철기가 한 7, 8세기, 기원전 7, 8세기 때 보편적으로 늘면서 이 잉여 생산물이 축적이 되고 잉여 생산물이 축적이 됨으로써 그리고 또 인구가 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역이 발달이 돼요. 무역이 발달되면서 한 100년, 200년 동안 지나면서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거는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자기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겠죠. 전부 다 상인들은 낮잖아요. 어디를 가나. 신분이 낮았는데 그 축적된 돈을 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는데 그것을 자기 대에 하지 못하면 자식 대에라도 이루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은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안 들어도 인터넷으로 보면 자료들이 무진장 많아요. 물론 이렇게 좀 가려서 보셔야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대학의 그 강의에서보다도 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셔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죽으면서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충격을 입어요. 야, 이래가지고 나도 죽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회의를 느끼기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384년이니까 그러니까 저 때가 아소카 왕 때쯤 되죠. 아소카 왕 때쯤하고 비슷합니다. 인도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후대의 사람이에요. 후대의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스승이 죽자 그렇게 죽임을 당하자 자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조금 좀 멀어지자. 두려워서 그렇든지 싫어서 그렇든지 어쨌든지 좀 멀어져요. 멀어져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진리 탐구로 가요. 그거는 뭐 세속에 직접 연관을 안 주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관심을 세속적인 지금 뭐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 맞다 막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면은 또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좀 떨어져서 궁극적인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방대한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사유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현대 서양의 자연관을 이렇게 확립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연관이 우주론, 물질론, 운동론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분류했고 그 우주론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지동설이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가 우주론을 할 겁니다. 자연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주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우주론이고 우주를 설명하는 게 우주론이고 물질을 설명하는 게 물질론이고 이 물질의 변화를 설명하는 게 운동론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뭐냐? 생명을 생명현상으로 별개로 해가지고 생물학이라고 따로 내놨어요. 의학하고 생물학. 병을 치료하는 건 의학. 그 다음에 생명현상들을 보는 것은 생물학. 이렇게 따로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저기 스님들 최초에 그거 설법하신 내용이 뭐라 그랬죠? 초전법륜경이죠.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5비구 중에 한 비구가 이렇게 뭐라고 돼 있죠? 한 비구 스님이 그걸 뭐라고 그게 표현되어 있나요? 예, 그게 뭐를 얻었다고 되어 있죠? 그 5비구 중에 한 비구가 무엇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전의 마지막에 그래 나오잖아요. 모든 걸 일어나고 사라진다. 예, 모든 걸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면서 뭐를 얻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나요? 예, 맞아요. 법안이 생겼다. 그래서 모든 생하는 것은 반드시 멸한다라는 그런 법안이 생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법안입니다. 법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진리를 보는 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식이 아니거든요. 지식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보는 안목이에요. 안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비구한테서 이제 법문을 이렇게 그까지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단계로 넘어갈 때 오비구 중에 한 비구가 법을 보는 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법안요. 경전을 보는 눈은 경안이라 그러잖아요. 경안이라고. 그게 안목이 생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견을 보는 안목, 정견을 보는 안목, 이런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하시면 상세한 이렇게 지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보다도 아마 스님들이 더 잘 하실 거예요. 보충하시면 돼요. 그 안목만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적치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양인들이 가지는 자연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별로 없습니까? 네. 우주론 빼놓고 맞죠? 여기 우주론만 빼면은 물질론이 이게 물질론이잖아요. 그죠? 이게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 물질에 변화하는 거 이거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명에 관한 것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떼내고 그러면 이게 물질론이고 이게 운동론이에요. 운동론이고 그럼 여기는 우주가 있고 여기는 우주가 없어요. 이 차이뿐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보면 같아요. 여기 적치설하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하고 자연관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우주론이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맞아요. 신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만들어야 돼요. 예. 네. 바로 그거예요, 스님. 근데 여기 있는 적치설은 뭐예요? 전변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론을 포함을 안 시켜요. 우주도 이걸로 그냥 카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주론을 따로 안 둡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은 적치설을 수용하는데 전변설을 변하지 않고 전변설을 자기가 장판처럼 바닥이에요. 자기 바탕인데 그 위에서 적치설을 검상첨화처럼 더 덧붙여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적치설과 전변설이 부딪혔거든요. 근데 여기 유럽으로 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섭취하면서 자기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이 있는 사람, 신을 믿는 사람인데 적치설을, 전변설을 부정하는 반대 이론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전변설을 보완하는 이론으로 적치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변설이 더 이렇게 밑바탕에 있고 전변설로서 적치설을 삼켜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이 우주를 창조했고 이 물질의 그 바탕이 되는 요소의 바탕되는 그 요소는 누가 만들었냐? 그것도 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소로 만들어서 모든 물질들을 다 형성했는데 이 물질들이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그 운동하는 법칙, 그것도 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변설의 입장에서 적치설을 수용해가지고 전변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 이론적으로, 좀 더 논리적으로 확장한 거예요. 전변설 입장에서. 자, 근데 이 사람이 그 기원 한 3세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이론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이렇게 학문들을 여기에 맞춰서 다 재편집을 해요. 분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이후에 많은 이렇게 그 학문에 영향을 줘요. 그 분류법에 의해서. 그리고 더더구나 재미있는 사실은 기독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자연관을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자연관하고 기독교 자연관하고 그 기독교 이론하고 딱 같이 붙어서 같이 가요. 너무 좋거든요. 기독교 입장에서도 보면 기독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걸 보니까 괜찮거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해서 그래 신이 다 만들었다 이거. 신이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분류를 참 잘해놨구나. 이걸 그대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학문의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의 두 가지 관점이 뭐냐 하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근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물리라는 것은 물질의 이치를 보는 건데 현상적으로 보는 거야. 현상적으로 보는 방법. 이건 뭐냐면은 뭐 막 변화한다 이거예요. 막 변화하는 거를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일목요연하게. 그게 하나의 목표고. 현상만 해가지고 되느냐 이 소리야. 이게 뭘로 이루어졌는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개가 연관이 되기도 해요.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뭘로 되어 있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거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물질론이라고 그래요. 물질의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게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구조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 그 구조로서 이러이러한 구조를 가진 물질들이 이러이러한 현상 운동을 일으켜서 현상을 일으키는 것들을 연계지어서 같이 이해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적치설에 다 들어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우주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그 물질론, 이렇게 적치설에서 관련된 부분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서양 사람들이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 자연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제일 처음 아리스토텔레스가 저걸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지식들을 그 당시 알고 있는 문헌과 지식들을 저기에 맞춰서 다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우주론을 할 때 다음에 상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지구가 중심이다. 지구는 땅덩어리 안 움직이잖아요.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에 있는 모든 그 별이나 해와 달들이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은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움직인다. 천동설. 예. 그걸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걸 주장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저기 그 하늘은 고귀하다 이게. 신성하고 깨끗하고 고귀하다. 이 지상계, 인간이 사는 이 지상계는 더러운 곳이다. 불완전하고 더러운 곳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지상계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은 달까지 봐요. 달은 왜? 모양이 바뀌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달이 모양을 자꾸 바뀌니까
저거는 지상계하고 천상계의 중간쯤 있는데 하늘에 도니까 천상계에 가깝지만 모양이 불완전해가지고 이 지상계로 포함을 시켜요. 그럼 지상계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당시로 다 이렇게 그 전에 있던 모든 지식을 자기가 섭렵해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상계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는데 천상계는 제5요소인 아테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지상계하고 천상계하고 구분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지상계는 더러운 곳이다. 천상계는 깨끗하고 신성한 곳이다. 여기는 여토고 여기는 정토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해버려요. 그때부터.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 자체만으로. 나중에 기독교에서 왜 그걸 안 지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이 없어요. 이 우주론에. 지옥이 있을 데가 없어요. 그 자체로 모순이거든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천상계 중에서 가장 모양이 완벽하고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은 자연 중에서 가장 그 수학적인 구에 가장 가까운 거거든요. 자연 중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거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저기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천상은. 천상은 원운동을 하고 지상계는 직선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양에 신이 거주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이 생각이 약 20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지속됩니다. 서양에서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이후에 모든 지성인들이 다 하늘을 쳐다봐요. 왜? 땅은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모든 지성인들은 다 하늘을 쳐다보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게 이제 서양 지성사에 큰 이렇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 중세 때 보면은 그거 서양에 있는 귀족들은 다 집에서 만원경이나 이런 거 비슷한 걸 놓고 이렇게 그 별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자랑 삼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 흥미를 가지고 다 그렇게 했어요.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봤는데 그게 이제 그 지동설이 이제 발견이 되고 하늘을 보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결정판이 케플레의 세 법칙이거든요. 관측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 법칙인데 그거고 그 갈릴레오가 만원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직접 자기 눈으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동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동설이 나와요. 지동설이 나오면서 하늘에서부터 변혁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모든 지성인들은 그 당시 하늘만 쳐다봤거든요. 하늘의 문제를 제일 먼저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그건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그 관측 자료들이 굉장히 뭐 세대를 거치면서 축적이 되고 그걸 정리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자료 중에서 법칙을 발견한 게 케플레의 세 가지 관측 자료에 의한 법칙이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관측을 했더니 눈으로 만원경을 자기가 만들어서 봤더니 그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코페르니쿠스가 그 지동설을 이렇게 제창을 했는데 그 사람은 지동설을 책을 출판하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 이제 드러났거든요. 드러났는데 이것을 일시에 해소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제 했느냐면은 이게 이제 캠브리지에 있는 그거 사과나무에 뉴턴은 그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나서 약 21년 동안 자기의 뉴턴 역학이라는 역학 체계를 만들어요. 약 21년 동안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만듭니다. 사유해가지고 만드는데 사람은 우리는 지금 물리학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는 신학자였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아마 물리학자로 이름이 안 남았어도 신학자로서 이름이 남겨졌을 거예요. 이분은 자연의
그 운동 법칙 있잖아요. 여기 운동 법칙에 신의 뜻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밝혀내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헌신을 했어요. 평생을. 그래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한번 보십시오. 절대적인 물리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물리량이 있어요. 자, 시간, 공간, 길이요. 질량, 자연의 법칙. 이거는 노타치요. 절대적인 양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거는 항상 불변하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는 거예요. 이 절대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대적인 물리량, 상대량은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운동량. 이 세 가지는 그 운동의 법칙. 이거는 바뀌어요. 왜 차가 이렇게 그 속도가 빨라지다가 늦어지다가 가속이 되었다가 이렇게 감속이 되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 현상이에요, 현상. 그래서 이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아까 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네 가지 요소로서 모든 물질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물리량이 절대적인 물리량 이걸로서 상대적인 현상 중에 일어나는 모든 물리량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분류를 한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스님께서 5실제신을 할 때 6실제신으로 시간이나 운동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운동은 맞지가 않아요. 운동은 좀 맞지가 않고 시간을 받아들이기에는 이 시대의 시간을 절대량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제가 좀 꺼리는데 여기서는 들어갑니다. 시간을 절대량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절대적인 물리량으로 상대적인 이 변하는 모든 이런 운동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세 가지 법칙을 발견합니다. 관성의 법칙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운동하는, 변화하는 이 물질에는 일관된 어떤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모든 물질에는 나름대로의 일관된, 이 관자가 일관된 성질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관성이에요. 그럼 뭐냐? 멈춰 있는 것은 영원히 멈춰 있으려고 그러고 등속도로 운동하는 것은 영원히 등속도로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이 쉽지가 않아요. 왜? 멈춰 있는 건 영원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구상에서는 등속도로 운동하는 것이 영원히 등속도로 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마찰력 때문에 다 멈춰버려요. 가다가. 우주에는 그래요. 우주 공간에는 등속도로 운동하는 것은 영원히 등속도로 운동해요. 그게 마찰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찰력을 극복하고 이걸 관찰해 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탁월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이제 관성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운동의 법칙이에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 변화하는 데는 운동의 법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법칙이 있는데 어떠냐면 이거는 보셨을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힘이 주어지면 운동량이 변화하는 방법으로 그 물체가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운동량의 변화는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운동량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운동량을 발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물질이 운동을 하잖아요. 변화를 하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는데 거기에 운동하는 어떤 물질들도 가지고 있는 운동의 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양이 변화하고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성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사유로서 그걸 추측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게 MV거든요.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인데 처음에는 그게 MV로 몰라가지고 시행착오로 이렇게 MV 제곱,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해보고 실험을 해봤더니 MV, 운동량이라는 것이 그런 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운동량을 발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게 운동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모든 물질들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운동량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외부에서 나한테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이 내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힘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얼마만큼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운동량이 어떻게 바뀐다. 그리고 그것을 풀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운동의 그 변화하는 모든 운동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힘을 주어졌을 때 반드시 내가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물체는 반드시 내한테 반대로 똑같은 양의 힘을 반대로 준다라는 거예요. 자연에서는. 이것도 아마 좀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내가 힘을 주는 것만 겪지, 내가 힘 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힘을 가하는 것은 못 느끼거든요. 그죠?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벽을 이렇게 밀었어요. 제가 힘 들어가는 거 제가 알죠? 느끼죠? 근데 이 벽은 내한테 아무런 힘을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이 벽이 내한테 똑같은 힘으로 안 주면은 이 벽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요. 근데 이 벽이 안 무너지는 것은 이 벽이 내한테 주는 힘과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저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발을 딛고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그래요. 내가 발에 힘을 빼버리면 내가 주저앉아 버리죠. 그럼 내가 발에 힘을 주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서 있는데, 그러면은 지구가 내한테 똑같은 힘으로 버텨줘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이렇게 저 멀리 나가요. 공을 차면 나가듯이. 흔히 저희들이 우주에 나가면 그냥 몸이 펴진 것처럼, 예. 저희들이 지구에 있으면 몸을 형성한 이유가 안에 힘과 밖에 힘이 똑같기 때문에 몸을 유지하고, 우주에 나가면 저희들이 흔히 이제 몸이 터진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기압인데, 우리는 이제 이게 공기 압력이 이렇게 1기압이거든요. 1기압에 이 몸이 이렇게 1기압이 공기가 우리한테 줘요. 힘을 주거든요. 근데 이 몸이 1기압을 이렇게 반작용으로 딱 이렇게 저항을 딱 1기압에 맞춰서 살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여요. 근데 이 기압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기압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은 이 몸이 받치지를 못해요. 그냥 몸이 오징어처럼 쫙 찌그러져요. 그래서 잠수복을 입어야만이 살아남아요. 근데 우주로 가면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이 주는 압력이 없어요. 1기압이 없잖아요. 근데 이 몸 안에서는 반작용으로 이렇게 생리적으로 1기압을 버티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기압이 버티는데 바깥에서 없으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그 안에다 공기를 반드시 넣어서 1기압으로 맞춰줘야만이 살아요. 안 그러면 터져요. 오징어가 물속에 들어가면 오징어가 되고, 우주 공간으로 가면은 풍선처럼 터져버리고, 여기 딱 맞게끔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이 세 가지의 법칙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만류인력 법칙을 이렇게 발견하는데, 만류인력 법칙이 이렇게 21년, 뉴턴이 자기의 역학 체계를 만들기 전에 21년 전에 발견을 했어요. 이걸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하면서 21년 동안 사유하면서 이 체계를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하면서 만든 건데, 만류인력 법칙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만류인력 법칙이거든요. 이 만류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말 그대로 만류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 개미든지 먼지든지 별이든지 은하든지 아니면 우주든지 상관없어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들은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끌어다니거든요. 그 두 가지 질량이 M1, M2, 그 다음에 거리의 두 질량의 거리의 반비례예요.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절대 물리량이죠. 물질이 절대 물리량이죠. 아까 전에 봤죠. 이거는 뭐예요? 거리도 절대 물리량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절대량으로 되어 있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현상계를 설명하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까 전에 힘이 MA라 그랬잖아. 여기다 이게 MA가 되는 거야. 중력에 의해 중력의 힘을 작용을 받아서 내가 운동을 일으키거나 변화시켜요. 그 MA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의 법칙하고 운동의 법칙하고 서로 연계가 지어져요. 뭘로서? 힘이라는 걸로서. 그래서 이것이 곧 MA가 되거든요. 이걸로서 이제 어떻게 하는, 요 단순한 의식 하나로 해서 하나로 뭘 하냐면 그 당시 우주에 있던 모든 관측자들을 다 설명을 다 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진동설이 틀리고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도 다 증명하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운동, 월식, 일식, 그 다음에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 다 설명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일식, 월식이 일어났던 기록들도 다 계산해서 다 맞춰요. 대단하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17세기예요. 17세기 후반인데. 그래서 지성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요. 이걸 이제 뉴턴 역학에서 가지는 것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기계론적 결정론이라 그래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운동 방정식 있잖아요. 아까 전에. 그걸 풀면은 내가 알고 싶은 어떤 물질, 자연에 있던 어떤 물질이든 상관없어요. 그 물질의 미래와 과거를 다 알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됐죠? 두 번째, 주관과 객관이 분리가 돼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알고 싶은 그 물질이 내가 그 방정식을 풀어서 그걸 미래도 알고 과거도 아는 그 작업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 물질은 이 운동 방정식에 따라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계속 움직여요. 내가 그것을 그 방정식을 풀든 안 풀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분명하게 분리가 돼요. 그 다음에 부분의 합이 전체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물질 한 개를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내가 다 계산해서 알아내고 또 한 개를 알아내고 또 한 개를 알아내고 해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같은 방법으로 다 알았을 때 우주 전체를 알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이게 이제 그 뉴턴 역학의 이제 건데 흔히 말하면은 저런 쾌종 시계 같은 걸로서 비유를 많이 해요. 그게 보면은 톱니바퀴가 굉장히 많은데 그 톱니바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다 제대로 조립을 하면 전체 시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물질 하나하나의 운동 방정식을 다 우리가 풀어서 계산을 해서 알아내면은 그 전체가, 우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거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미래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지성인들이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것들은 자기가 계산해요. 알고 싶은 것들은 계산해요.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나머지 안 알고 싶은 것도 다 계산하면서 인생을 소비할 필요 없잖아요. 원리적으로 누군가가 궁금하면 계산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몇 가지 해보니까 다 맞더라 이거예요. 그럼 다른 것도 해보면 다 맞을 건데 내가 관심 없는 것까지 다 계산하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주의 신의 뜻은 다 알려졌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다 알려졌다. 거기서 만족한다. 여기서는 더 이상 찾을 게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2000년 동안 하늘만 쳐다보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더럽지만 할 수 없다. 땅으로 내려오자. 그래서 인간 세상에 적용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왜? 여기는 문제 다 풀었으니까. 다 풀어서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럼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이걸 적용시켰어요. 적용시켜가지고 기차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그 더럽지만 인간의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뭘 했느냐? 음악을 즐기고 그림도 그리고 문학도 하고 예술에 빠져서 살았어요. 200년 동안. 그게 이제 현대 근대 문명사예요.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막 생기고요. 그러면서 막 그냥 인간이 그냥 굉장히 좀 행복한 그런 시대로 이렇게 들어와요. 만족하는 시대로 들어와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뻥찌게 만들기까지. 이 사람은 1879년에 태어났는데 아인슈타인인데 68세 때 찍은 사진이에요. 76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68세쯤 돼서 했는데 이 사람이 한 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뉴턴이 만든 것을 한 200년 지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 두 가지 가설을 내세웠어요. 두 가지 가설인데 하나는 상대성 원리라는 가설인데요. 이게 Principle of Relativity라는 거예요. 근데 물리 법칙, 자연의 법칙은 절대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절대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잖아요. 어떤 법칙이 있는데 어제 여기나 내일에 여기 선운산에 있거나 아니면 내일 지리산에 있거나 모레 백두산에 있거나 다 같아야 돼요. 다 같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 가지 더 생각한 거예요. 자연의 법칙, 이 법칙 진리라는 것이 시간과 장소에만 불변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것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물리의 법칙은 관성계에서 동일하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 관성계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뉴턴의 관성이 있잖아요. 그건데 그러니까 등속도로 운동하는 모든 그 시스템에서는 물리 법칙이 변하면 안 된다. 법칙이라는 게. 이제 그걸 확장한 거예요. 앞에 했던 자연의 법칙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암암리에 정지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시공간을 벗어나서 항상 변하지 않는, 그거는 시공간 여기나 저기나 과거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지구나 달이나 다 법칙이라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갔냐면은 뭔지 모르지만 정지됐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칙이 있으면 여기 갖다 놓거나 저기 갖다 놓거나 다 똑같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분은 그게 이렇게 정지된 거 아니라 운동을 해도 법칙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조금 더 나갔어요. 근데 이거는 1905년에 했는데 한 해 전에 1904년에 이 두 사람이 이 가설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작년에 그걸 증명한 것을 모르고 가설을 세웠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가설은 가설이지만은 수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거였어요. 그 후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걸 모르고 그냥 했어요. 수학적이 증명된 걸 모르고 썼어요.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은 광속도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뉴턴은 뭐가 절대량이라고 그랬어요? 시간, 길이, 그 다음에 질량, 이게 절대적인 물리량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거기에다가 뭐를 생각했냐면은 그건 상관없다 이거야. 광속, 빛의 속도가 불변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묘하게 1905년이잖아요. 그러면 1887년, 그러니까 23년 플러스 5년이니까 18년 전에 마이켈슨 몰리라는 미국 물리학자들이 둘이서 몇 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빛이 지구가 이렇게 막 돌잖아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빛이 어떤 방향으로 오든지 간에 빛이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이걸 실험으로 관측을 해서 증명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인슈타인은.
아마 그 당시 자기 직장이 따로 있고 알바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논문을 써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우리가 100km로 자동차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KTX가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들판에서 이렇게 보면은 KTX가 뭐 몇백 킬로로 이렇게 달려요. 근데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내가 100km로 달리면서 KTX를 봐요. 그럼 KTX가 훨씬 늦게 가거든요. 들판에 있는 것보다. 내 속도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다른 건 다 그렇게 영향을 받는데 빛의 속도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럼 묘하죠. 빛이 이제 달리면 빛의 속도가 c거든요. c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빛의 속도로 타고 있어요. 그러면 KTX가 이렇게 두 선이 있으면은 여기도 KTX가 있고 여기도 KTX는 똑같이 달려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 KTX 보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가 C로 가고 여기도 C로 가요. 빛의 속도가. 여기서 여기를 보면은 정지되어 있는 거 안 보여요. 똑같이 C로 보여요. 그 이상하죠? 그걸 실험으로 관측을 한 거예요. 실험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미세하게 측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 두 가지 가설로서 네 가지의 결론을 얻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뉴턴이 절대량이라고 생각했던 질량, 길이, 시간 다 변해요.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 참 희한합니다. 이 진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의 88%로 달리는 어떤 운동계에서 예를 들어서 질량을 쟀어요. 내 몸무게를 쟀어요. 2배로 돼요. 그리고 길이가 반토막이 나요. 시간은 2배로 천천히 흘러가요. 근데 이게 현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일 것이지 너가 착시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지 실제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다른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는 에너지가, 이건 E = mc 스퀘어, 많이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빛의 속도고 이거는 질량이고 이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질량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C가 3 곱하기 10의 10성 cm/s 이거든요. 10의 10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곱을 하면 10의 20성이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무리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10의 20성을 곱해버려요. 에너지가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와요. 물질이 없어지면서.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걸 응용한 게 핵폭탄이에요. 핵폭탄이 이 식으로 인해서 나와요. 그러면은 아주 작은 1mg 뭐 이런 질량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에너지가 굉장한 에너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C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제곱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핵폭탄이 만들어서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부서지는 게 착시 현상인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뉴턴이 절대 물리량으로 생각했던 질량, 그리고 길이,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절대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변하더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변하냐? 속도에 따라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되셨습니까? 진짜 이거 계산은 굉장히 간단해요. 저 물리학과 2학년이면 다 계산해요. 한두 페이지면 다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상식과 반대기, 그거 상식으로서 경험할 수 없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그 다음 1916년에 아인슈타인이 중력장 이렇게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은 속도가 등속도일 때 한정했는데 모든 일반적인 속도, 가속도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연구한 건데 이거는 이렇게 가속을 할 때는 중력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 결론만 얘기할게요. 저도 이렇게 상세하게는 지금 다 잊어먹고 잘 몰라요. 원래 잘 몰랐어요. 물질 있잖아요. 물질과 시공간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이 방에 공간이 있잖아요. 방에 공간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나중에 나가요. 그럼 이 공간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렇는데 이 말에 의하면 뭐냐면 내가 이 방 안에 들어오면 이 방 안에 공간이 내가 들어옴으로 해서 변형이 생겨요. 내가 나가면은 다시 또 변형이 생겨요. 10사람이 들어오면 10사람이 들어온 만큼 변형이 생겨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느냐? 변형이 너무 작아서 몰라요. 왜? 몸무게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몸무게가 100kg라면은 우주 안에 있는 별 있잖아요. 별과 같은 질량으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질량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공간을 휘게 만들어요. 변화시켜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그런 계산을 상세한 계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시공간이라는 이 시간도 이 물질의 영향을 받고 공간도 시간의 물질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공간이 물질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공간에서 움직이는 물질도 공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서로 영향을 받아요. 그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배경처럼 연극의 무대처럼 아무 상관없이 배우만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무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에는 서로 다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력이 우리가 뉴턴은 중력의 법칙에 보면은 M1, M2 나누기 R²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시간이 없어요. 물질이 존재하는 즉시 중력을 서로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태양계 내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그거 다 문제가 다 풀렸거든요. 그리고 지구 위에서 있는 모든 물질들 다 풀렸어요. 문제들이. 그런데 그걸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면은 이 거리가 뭐니까 빛이 아무리 빨라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뉴턴의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이 움직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요만큼 반대적으로 어떤 비례로 나는 요거 물질 요게 질량이 있고 우주의 나머지 질량의 그 비례해서 서로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움직이지만 원리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즉각적으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중력이 전달되는 게 빛의 속도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이게 움직여서 우주 끝까지 안 가요. 한참 걸려요. 빛의 속도로 가요. 얼마 걸리냐? 130억 년 걸려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상대성 이론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뉴턴 역학의 특징처럼 시공간이 탄생이 됐다.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게 아니더라. 이렇게 합쳐진 거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광속이 절대적이다.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지 다른 거는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게 없더라. 그 다음에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같다더라. 서로 너무 상이한 것들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운동의 법칙이 모든 변화하고 운동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운동의 법칙을 설명하는 건데 뉴턴이 했고 그 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영역에서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만이 그게 운동의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세상에서 운동의 법칙은 어떻느냐?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5분 동안만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그냥 입문만 해드릴게요. 양자역학은 뭐냐 하면은 양자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 여자 이름이 아니고요. 양자가 퀀티티란 뜻이에요. 무슨 양 있잖아요. 양 덩어리 양자예요.
덩어리란 뜻이에요. 그걸 이제 저기 그 옛날 영어로 퀀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양자, 이 덩어리 양자에다가 자자 써가지고 양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주 미시세계예요. 그 뉴턴은 천체나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세계. 그 다음에 그 아인슈타인 그 운동의 법칙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예? 우리가 경험 못 하거든요. 근데 이 몸으로. 근데 이 양자의 각은 굉장히 미세한 것들이에요. 미세한 것들에서 일어나는 운동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저기 직접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그거 체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이 미시 세계는 어떻게 물질들이 변화하고 운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1900년에 독일 물리학자 프랑크라는 사람이 흑체 복사라는 게 있어요. 흑체 복사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를 이렇게 달구면은 빛이 나요. 빛이 나거든요.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빛이 그 에너지 덩어리인데 그 에너지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양을 가진 덩어리로 가졌다. 그러니까 그 저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음식할 때 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수제비 할 때 이렇게 떴잖아요. 그 수제비처럼 덩어리졌다. 그 에너지가 덩어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내세워요. 그 에너지는 덩어리화 됐다. 아니면 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었더니 그걸 이제 그 에너지를 양자화하는 최초의 사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11년 후에 라다포드가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조금 이따가 더 나오겠지만은 원자 핵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원자 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13년에는 보어가 수소 원자에서 에너지를 양자화하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각 운동량을 또 양자화해요. 두 개를 양자화했더니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정밀한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양자라는 개념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양자의 개념이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을 하면은 시간을 흘러도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길이도 보면은 연속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에너지도 그래요. 에너지도 연속적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모든 물리량들도 자연에 있는 것들이 다 연속적으로 스무스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세하게 들어가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도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길이도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그 에너지도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운동량도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질량도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느낌으로는 다 연속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다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데 쉬어야죠. 쉬시면서 받아들여 보시죠, 한번. 네. 그러면 10분 쉴까요, 선생님?